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윤기찬 변호사, 이번 주 뜬 인물.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꼽고 싶고요. 예.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차기 당대표 지지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맞아요. 또 이제 상징적으로 이 대구 지역인가요? 거기에 전광판에 이제 당대표 치적에 대한 영상까지, 홍보 영상까지 아마 익명의 지지자겠죠. 그래서 그런 홍보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연예인 이외에는 드문 거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일부 이제 생일 때 그런 영상이 틀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지지세가 강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지되는 것 자체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떴다고 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돌고 당원들과 직접 뭐 만남 요청 받은 숫자가 뭐 몇천 건 막 이런 것도 큰 뭐 그 8천 건 정도라는데, 그러니까요. 행보는 이제 본인 자기 정치를 행보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대야 조금 그 스피커 역할을 좀 더 해준다면 그러면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근데 지금 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야당 공격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이제 이중격제를 갖고 있거든요. 직무 수행은 못하지만 당 대표의 지위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당원인 것이죠. 정지가 된 거죠. 당원 자격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스피커로서 그 우회적인 대화 공격까지 해준다 그러면 역할 수행도 하고 있는 거로 평가받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그런 역할까지 해주면 조금 더 지지세가 올라가고 뭔가 또 다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말씀 듣고 보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야당 공격할 정신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기 지금 어찌 보면 생존 기반 닦아내고 계속해서 자기를 향한 공세가 퍼부어졌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지금 온 정신이 쏟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런 공세라고 느낄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밀어내기 위한 뭔가 작전이 있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든 아니든. 그러나 그럴수록 이준석 대표가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포용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라고 하면서 대응 차원이 아니고 뭔가 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차기를 위한 그 역할, 예를 들면 대야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식의 역할까지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급의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얘기는 이따가 그 국민의힘 내부 이 권성동 장제원 진짜 싸우나 뭐 이런 얘기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구? 미리 윤기찬 변호사님하고 밖에서 얘기할 걸 그랬어요. 왜요? 저도 딱 이준석 꼽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얘기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의힘, 근데 윤기찬 변호사님 예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 엄청 안 돼 끝났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돌아가는 분위기랑 뒷말도 들어보셔야 돼요. 뒷말 들어봐야 돼요. 흘러가는 게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원권 6개월 정지이기 때문에 이제 6개월 후에는 복귀가 전제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기소는 될 거다. 기소되면은 재판받는 동안은 영구 정지니까 내년 6월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일단 영구는 아니지만 내년 1월까지 계속 정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 해야 된다. 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뭐 기소는 아마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뭘로 기소하느냐 이거를 자꾸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성상납 같은 경우는 맨날 얘기했잖아요. 알선수재 시효 지났다. 공소시효 지났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는 안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강용석 변호사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그게 무고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무고로 기소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본질하고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요. 예. 강용석 변호사와 개인적인 관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고로 기소했을 때는 이게 사건의 본질과 일단은 어긋나는 면도 있고 요즘은 이제 서로 이제 각 상대방 당의 당헌 당규를 보는데 그 당헌 당규도 보면 뭐 성매매라든지 아니면 부정부패 그다음에 뭐 직권남용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무고가 과연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당연 자동으로 정지되는 거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수 쓰는 거 아닌가. 결국은 아마 이제 조기 전대로 가려는 건데 어쨌든 6개월 후에 돌아오니까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소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얘기합시다 했는데 네. 그냥 지금 다 얘기합시다. 네네네. 기소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다가 현 변호사가 읽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예요? 국민의힘 분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윤 변호사.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기소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시나리오를 뭐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도 생물이지만 사실 수사도 생물이거든요. 어떤 누가 수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뭐 성상납 부분은 제가 볼 때 시효 지났지만 그게 2013, 14년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또 식사 대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그러면 그 식사 대접도 이것도 이익이기 때문에 수재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알선수재의 일단 구성 요건은 충족이 되고 알선수재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알선수재 증거물을 인멸하려고 했던 그 교사 혐의도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증거 인멸 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 관건이라고 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판단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관련됐던 그 정무실장이 만약에 극구 아니라고 그러고 예. 또 다른 추가 증거가 안 나오면 이준석 당대표의 그 교사 혐의를 과연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예. 그러고 정무실장도 난 그 대표한테는 절대 말한 적이 없다 해버리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죠. 그런데 그 장이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만약에 본인과 김철근 정무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든가 이런 이제 진술이 나오게 되면 몰라도 정황상 보면 의심스럽지만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단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기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이렇게 행보할 게 아니고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증거인멸 교사가 만약에 기소가 안 되면요. 윤리 결정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윤리 결정은 이걸로 한 거잖아요. 이게 품위주의 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기소돼서 확정 판결 받은 사람들한테도 다음권 정지 3개월 했거든요. 김성태 전 의원 그렇죠. 등. 염동열. 이분들은 뭐 징역 1년 아니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야 윤리 올린 거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올라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아니 경찰 수사 중인데 기소했다. 6개월 했는데 왜 이 사람을 기소가 아니라 징계했다. 왜 이 사람들이 징계 안 하냐 이러니까 부랴부랴 한 거거든요. 근데 3개월. 그러게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법원 확정된 사람은 3개월, 경찰 수사 중인 사람 6개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정치적인 이유로. 근데 그건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은 왜 그러면 두 분은 징계 안 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당원이 아니에요. 이미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당법에 따르면 사실은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선거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맞아요. 징계를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인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 그럼 상징적으로 하려면 네. 아예 6개월보다 많은 9개월이나 10. 그렇죠. 그렇게 해야 원래는 징계를 하는 게 안 맞죠. 원래는. 아니 당원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당원권 정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당 내부에서 형평성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윤리위원회에서 물론 법리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징계 3개월이 짧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을 어떤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원래 당연 자격이 정당법에서 없어요. 그런데 이왕 쓸데없는 짓 할 거면 또 이런 논란이 일지 않게 이런 논란이 일지 않게 어차피 쓸데없는 짓을 하면 9개월이나 12개월은 왜 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이준석 당대표가 그 3개월에 비추어서 6개월이니까 너무 심하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 3개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염동열 그 전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봤을 때 상대방이 더 높냐 이렇게 따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적정한 양정이냐 아니면 B가 적정한 양정이냐 이거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랑 그 전에 붙었다가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민심에서 더 많이
많이 나왔어요. 당심에서는 떨어졌고 그러면서 나경원을 이겼거든요. 지금 오히려 당심이 더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원들 보기에도 이거는 당원들이 봐도 이상하다. 다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윤핵관에서 쫓겨난 것 같다. 쫓겨난 것 같은 그런 게 어찌 보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돌아다녀도 많은 뭐 8,000명, 9,000명 이런 당원들이 대부분 보면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큰 문제도 없는 아직 확정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쫓아내느냐. 제가 보기에 당내에도 그런 그 당심들이 작용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일단 수치를 봐야 돼요. 뭐냐면 현 당 대표가 지지율이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해서는 뭐 알갈부가 있겠지만 어쨌든 김철근 정무실장을 그 이후에도 그 직에 계속 근무하게 한 것 자체가 품위 유지 위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양적은 제가 모르겠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툴 게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판단해보고 안 다툰 거 아니겠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지율을 따지고 보면 이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될 때 지지율이 43%였어요. 나경원 당대표 그때 후보자. 후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지금은 28%, 27%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현재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만큼 줄었다고 볼 여지도 없잖아 있다. 43%보다 더 높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따진다면 따라서 이런 지지율이 당원들이 볼 때 아 당신은 억울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없다. 예. 어쨌든 당대표 그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진 전후 그 며칠 상관 요때만 해도 젊은 정치인 이준석 정치 인생 이제 끝나나 뭐 이런 제목까지 다 나왔었는데 뭐 상황이 상당히 급전 변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둘 다 금주했던 인물이다라고 두 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거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윤핵관의 싸움으로 좀 더 얘기를 가봅시다. 권성동, 장제원 두 분 사이 안 좋아요? 글쎄요. 저는 뭐 두 분지간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이가 안 좋게 비춰졌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그 페북글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 중에 권성동 당대표가 그 우모 씨의 그 청와대 인사 관련돼서 뭐 압력을 가했다. 압력. 예, 이런 것들. 겨우 구급 뭐 그렇죠. 이런. 예. 그러니까 이제 장지원 그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본인의 압력을 마치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법성 있는 행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장지원 그 의원이 그거를 막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런 식의 인사 압력이 만연해 있다. 이런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권성동 당 대표 권한 대행을 저격하기 위한 글은 아니다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해명해 준 거죠.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고 이거였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명해 준 거죠. 이런 식의. 그래서 그건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제 당의 진로와 관련돼서는 갈등 소지가 전 있다고 봐요. 이것은 이제 대통령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지향하는 각기 당의 안정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안철수 대표도 낄 수 있는 것이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낄 수 있는 것이고 뭐 제3자가 또 낄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대통령과 친한 윤핵관 사이의 내부 알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당의 진로와 관련된 두 사람의 안정화 방향의 방법 차이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현 변호사님. 좋게 말씀하시면 저런 거고 예, 사적 채용 뭐 격가지죠. 그럼 당의 진로 또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당권 싸움이죠. 내가 하고 싶다. 그렇죠. 당권 싸움이라는 건 딱 차기 총선 공천 그거예요. 정치인에서 공천은 뭐 생명이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게 흘러가는 게 지금 뭐 언론에 나오지만 이제 간장연대, 김장연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상수는 일단 장제원 의원이라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지난번에 뭐 대통령 뭐 5천 만천 하는데 안 갔다 이랬을 때 좀 벗어난 거 아니냐 했는데 두고 보니까 결국 사적 채용이라는 논란을 두고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가서 6개월 직무정지 뭐 허가 받고 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상수는 장제원 의원인 거예요. 어쨌든 누구든지 연대든지. 장제원 의원이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랑 굳이 밥 안 먹어도. 그렇죠. 거기 안 갔어도. 안 갔을 때 사람들은 왜 안 가지?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 굳이 안 가도 실세는 실세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간장연대든 김장연대든 앞에 사람 바꿨고 뒤에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안철수 간장연대가 안철수 장제원이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안장이라고 안 하고 간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간장 한 사발 들이켜고 싶고. 아니 간철수 얘기해서 간본다 이래서 이제 한 건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모욕적인 그러다 보니까
모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름 또 지었어요. 철권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의 철자, 권성동의 이제 권자 얘기한 건데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예. 장제원 의원은 상승계 맞고 안철수 의원은 어디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영입 뭐 이렇게 단일화로 들어왔지만 아직 기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당내 기반이 있어요. 지지자들도 있고 당원도 있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아직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니까 직무정지가 맞다 했다 틀렸다 했다가 장제원이랑 연대한다 그랬다가 권선동이랑 연대했다가 약간 흔들려서 결국은 차기 당권은 이준석 대 안철수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 흘러가는 구도가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세라는 그 단어가 실제 대통령과 주기적인 이 교류를 통해서 예. 뭐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전국 운영 방향, 좀 정당의 바람직한 안정화 방안 이것을 뭐 A라는 사람이 그 추구하는 거하고 같다. 그럼 실세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면. 그렇죠. 이런 교류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절차는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고 뭐 지시하는 것도 그것도 없다고 보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생각하는 밝히는 전국 운영 방향이 대통령의 심중에 있는 생각과 유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세가 되는 거죠. 예, 예.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밝힌 또 방안이 대통령의 심중과 유사하다. 그럼 그게 실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세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생각이 전국 어떤지. 운영 방향이나 정당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실세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장제원 의원이 실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인사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인사노트가 됐다는 거니까. 추천하고 압력까지 넣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인사가 뭐 추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면 과거는 실세였던 것 같다. 그러나 예.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지금도 실세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권력의 실세라는 건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권력자와의 거리감. 문고리 권력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고리 권력. 그 다음에는 얼마나 소통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말씀처럼 초기에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 하면서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든지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얻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 안 가도 거기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권선동 의원은 보세요. 뭐 구급 그거 넣는 것조차도 장제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예. 지금 넣어달라 그랬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예. 권선동 의원은 압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장제원 의원이 보기에는 부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석급이든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자기가 어쨌든 진용을 짠 거니까 그분들 통해서 다 되는 거죠. 컨트롤이. 네네. 이미 권력 요소에 장제원 의원과 뜻이 통하는 사람들을 심어놨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그랬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실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추천된 사람은 뭐 누구 추천이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들어가서 역할을 정말 잘 했으면 그 추천에 대해서 공이 큰 거지만 예. 역할을 못해서 대통령을 잘 못 모신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급전직하 그렇죠. 떨어지니까 대통령실 전면 개편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이건 답이 뻔한 그러면 거죠. 또 장제원은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책임 추금이 가는 거예요? 아니 추천한 사람에게 어쨌든 뭐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흘러나온 거 보면 뭐 비서실장 뭐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엔 보면 비서실장을 임명하면 그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추천하거나 이런 진영을 식으로 짜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냥 됐죠. 각자 다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비서실장도 약간 그 위에 그냥 원오브 대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비서실장 중심으로 이렇게 쫙 이 피라미드 구조가 돼서 일이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각자 이제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면적인 개편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뭐 개편 곧 한답니까? 전면적 들리는 개편 소리가 어때요? 전면적 개편은 저는 조금 멀고요. 멀어요? 개인적으로다가는 비서실 내에 인사 이동은 있지 않을까. 야, 근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누군가 책임지는 방식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무나 홍보수석이 제일 책임입니까? 실장의 책임입니까? 일단 실장이 제일 큰 책임이 있겠죠. 비서실의 실장이기 때문에 예. 그 비서실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비서실 내에서 뭔가 일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 실장 책임이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런 잘못이 있다. 그럼 그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뭐 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비서실장의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서 책임진다기보다는 예. 상징적 의미의 국민께 보여드리는 의미의 책임 제가 보기에는 있을 싹 수 갈아야 있다. 돼요. 왜냐면 지금 왜냐면
뭐 아니 대통령실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대통령 아침에 이제 문답하는 거 말고는 별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예. 그 대응하는 것도 없고 좀 나가라 이러니까 갑자기 뭐 안 나오던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아니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첫 브리핑한 게 야당에서 뭐 반박하니까 뭐 그 저 탈북 그거에 대해서 처음 나왔단 말이죠. 국민의힘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말씀처럼 당 대변인이 나와서 그걸 원래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방송이라든지 나와서 반박해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첫 언론에 등장한 게 그런 거 뭐 저 북송 사건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싹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전만 해도 참모들이 언론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또 한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참모는 대통령께 사실 귓속말로 하거나 내부복을 통해서 뭔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지 TV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하는 그 직종은 예, 아니다. 그래서 예. 장차관 위주로 가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따라서 뭐 홍보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 규칙 사유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홍보수석 등 대변인 등은 이제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예.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장차관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통령이 어느 그 현장에 가면은 거기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그래야 스타 장관도 나오는 거거든요. 말로만 스타 장관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스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장관의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도어스태핑도 저녁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 문답을 계속하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보면 대변인 대응하고 안 되면 홍보수석이 하고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이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고 아니면은 뭐 여당 대변인이 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먼저 언급해버리니 언급해버리면 그 밑에 대변인 뭐 누가 얘기해도 언론에서 안 잡아줘요. 그래서 저녁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퇴근길에. 저녁에 하면 기자들이 기사가 되겠습니까? 퇴근길에 하면 그날 뭐 대변인 무슨 말 했고 장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입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변인이나 장관 등 실부처 통해서 나온 얘기 이외에 또 다른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대통령이 정리하는 이런 측면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길에 하니까 대통령이 첫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관들이 거기에 따라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 저녁에 한다는 얘기는 아무 준비 없이 저녁에 하는 거는 아침에 하는 거랑 똑같고 저녁에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실 내에서 저 조목조목 대책회의 같은 걸 거친 결론을 내라 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통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할 때도 홍보수석실이나 대변인실에도 얼마나 많이 자리 갖다 주겠습니까? 그거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이거 가만 보니까 지금 이게 이 국민의힘 내부의 향후 어떤 그 당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어찌 보면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개편하고도 맞물려 있긴 하네요.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이런 대목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번 주에 그 뜬 인물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에 진 인물로 가봅시다. 윤기찬 변호사. 저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왜요? 그 원내대표 연설하실 때 뭐 탄핵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일단 이 탄핵이 갖는 이 무거움을 감안해 보면 지금 탄핵을 언급하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다. 심지어는 염치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과장된 공격을 소재로 해서 탄핵을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정권이 한 2달 남았으면 그런 말씀 하셔도 돼요. 그간의 행적이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70일 지났는데 그런 말씀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적시 안 하시면서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염치 부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그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공격을 했는데 예. 실제 권력의 사유화는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자, 입법권을 엄청 남용해서 방탄 검수 안박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놓고 최근에는 민주유공자법을 또 만들려는 거 아니겠어요? 586 세대의 핵심 이해관계가 얽힌. 그러니까 이해충돌 국면을 입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의 친구분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공권력이 개입된 이런 게이트가 있어서 이거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각 부처에 공약 개발하라고 또 이것도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의 사유화와 관련된 그것들 했던 의혹을 받는 분이 거기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이 탄핵을 운운하는 게 하나만 더 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정책과 관련돼서 기존에 임대차 3법이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든 정책의 부작용이 나왔으면 자, 우리 국회에서 이 입법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렇게 바꾸겠다. 예. 이런 식의 협치 제안을 한다든가 좀 바람직한 거 없이 너무 정치 공격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변호사 언급 한마디 하셔야 되겠는데. 여당 대변인이 엊그제 그랬죠. 모 언론에서 아마 여당 관계자가 탄핵 얘기한 건 내가 아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여당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지율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탄핵 언급했다라는 건 맞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직접 탄핵 얘기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뭐 이런 죄였죠. 그렇죠. 그래서 경고한다. 뭐 어찌 보면 약간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고 사실은 지금 사적 채용 문제가요. 저는 뭐 사적 채용이 아니라 그냥 지인 채용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개인적으로 뭐 어디 황 사장 어디 우 사장 뭐 어디 다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 자제분들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왜 문제냐면 그분들이 다 사업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 개인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일단 캠프 들어간 것 자체가 일단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뭐 수주를 받아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런 아버지나 이런 분들한테 다 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가까운 것 다 전 국민이 아는데.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민정수석실도 없어졌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없죠. 그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뭐 그 탄핵 얘기를 했을 때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야유하고 그랬을 거라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 얘기는 당연히 지금 여당 내에도 그런 걱정이 있다라고 난 반증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구? 저는 박보균 장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청와대를 뭐 문화공간 배려 사유 문제 만든다는 거는 뭐 본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조선 총독부 관사를 재건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원형 재건이 아니라 모형이다. 미니어처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했다는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왜 하냐. 왜냐하면 뭐 경복궁도 어찌보면 그 당시 우리 철거하고 이랬던 건데 경복궁이 아니라 그 예전에 저 경무대 청사 아니 우리 왜 저 경복궁 정부 종합청사 네, 아니 종합청사 말고 왜 경복궁 앞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정부 종합청사였었고 그렇죠. 초창기에 그렇죠. 국립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철거됐죠. 철거됐죠. 이제 그거 이제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니어처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면 예. 굳이 만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안 만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청와대라는 공간이 어찌 보면 이제 역사와 문화적인 있는 공간인데 거기를 지금 보면은 뭐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든다는 건데 그럼 다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공간 자체를 활용하는 건데 뭐 문화적으로 활용하고 근데 이거를 어떤 계획 없이 그냥 공개했다가 지금 문화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된다. 너무 좀 서두르는 감도 있고 저는 요 미니어처든 모형이든 그건 할 필요 없다. 미니어처를 검토했다가 안 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결론 안 났나요? 제가 알기는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뭐 결론이 났으면 오히려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까지 들어봤고요. 뒤늦게나마 국회가 원구성에 합의했죠. 그 관련된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 얘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1년씩 교대해서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 소개 멘트 들어봤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어느 위원회에 맡는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일단은 뭐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11대 의원수들이 되는데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법사위가 쟁점이 되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건 또 이미 이미 합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 못 하는 게 그럼 나머지는 지금 대체로 보면은 뭐 외통, 국방, 정무, 운영 이렇게처럼 이제 뭐
국가 외교 안보 관련된 것들은 이제 지금 여당이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과방이라든지 국토의 뭐 예결위는 야당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합의 아니면 사실은 법사위 했을 때 거의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 잘 안 가요. 결국 과방위하고 행안위 갖고 싸웠다는 건데 1년씩 하기로 했잖아요.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오래 걸리는지가 정말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제가 두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행태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봐요. 지금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지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들 다 해놓고 나서 지금은 또 다시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개특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통위원장이 여당과 뭐라 그러죠? 이 당정 협의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독립성 확보하고 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진 거죠. 과방위가. 행안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관위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유권 해석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저희는 편파적이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러니까 경찰청보다는 오히려 선관위의 그런 선거 중립적이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뭔가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죠. 이전에는 행안위하고 과방위가 이렇게까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운영을 잘못한 거기에 해당하는 소관 부처의 운영을 잘못한 민주당의 책임이 일단 크다 이렇게 좀 보고요. 어찌됐든 이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묘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자. 저는 잘하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게 되게 형식적으로 국민께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원 구성 합의한 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낸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과방위 지금 말씀처럼 이게 뭐 MBC KBS 사장이라든지 방통이라든지 지금 뭐 방통위원장 정현주 뭐 위원장도 계속 물러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거 보면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도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도 보면 딱 뭐 다수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TBS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뭐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방위를 해야 될 의미가 있죠. 지금 왜냐하면 경찰국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시행령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물론 정치적으로 따질 수는 있는데 시행령으로 만드는 걸 국회에서 뭐 시행령을 폐지하라 이렇게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방위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지금 여당에서 과방위 양보를 제가 보기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근데 과방위가요 사실은 저 지금 보니까 방송통신법 개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의 지배구조 개정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반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과방위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첨예하게 대립됐던 것이고 방송 지배 구조를 협박했다고 해서 생긴 게 이제 뭐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 개념보다 좀 넓혀가지고. 근데 여기에 대해 수기 과정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 특정 민주언론, 민주노총 언론 노조를 얘기하지만 그런 특정 언론 노조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예컨대 거기 보면 직역별로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복수노조가 이게 지금 뭐 입법화되지 않은 사람, 복수노조는 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뭔가 결정되질 않잖아요.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많아가지고 각 직역에 불구하고 다 특정 성향의 이사들 구성된다. 그러면 이거 잘잘못을 떠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권성동 의원 얘기했잖아요. 아니 거기는 다 KBS랑 이런 데는 다 어디 기자님 다 뭐 민주노총 다 장악하고 있지 않냐. 두 분 다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과방위에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또 각 방송사 뭐 그것이 과연 과거에 어땠느냐 이 얘기로 흘러가는데 저는 이제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상임위 하나하나마다 여야가 할 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위원장 맡아야 할 근거와 명분은 또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어느 당이 위원장 맡느냐가 그렇게 모든 걸 좌우할 만큼 중요하냐. 이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의석 분포가 한 당이 많으면 모든 위원장을 그 정당이 다 갖잖아요. 왜냐하면 위원장을 가져도 어차피 의석 분포에 따라서 그 위원회 내에 의원 숫자가 다 정해지고 그 안에 또 간사들이 또 정해지고 그 안에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룰과 절차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맞는데 매번 선거 끝나면 의석 분포 달라지고 3당이 끼어들고 그러다 보면 상임위를 몇 개씩 나누느냐 몇 개 나눴을 때 또 어느 상임위를 먼저 갔느냐 맨날 이거 하느라고 4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오랫동안 싸우는 거 이거 좀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동으로 개회하자 이런 법안도 제안했는데 저는 그거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협상이 안 되면 개원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개원을 하고
뭐 대정부 질문이든 아니면 뭐든 하면서 이제 상임위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 좋다고 보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여야 의원수로 나누는 건 우리나라 어쨌든 국회 관례로 굳어졌어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뭐 다 그럼 다 해라 이래가지고 어쩌면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 관행을 깨기는 어려운 것 같고 결국은 이 위원장이 권한이라는 게 회의 진행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방망이를 들고 이제 회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싸움 벌어질 때 이제 맞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회의를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인데 제가 봐도 위원장 권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또 안 하면은 뭐 간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간은 근데 정해서 자동 개회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자동계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주당의 모 의원님이 입법을 법안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에 상임위 그대로 가는 거죠. 예. 만약에 새로 구성이 안 되면 그래야 대정부 질문도 하고 입법도 할 테니까. 일단은 굴러가도록 한다. 예. 모든 게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예. 저는 그 법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서둘러서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 게 견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이었으면 그렇게 무력화하는 시도가 없죠. 그런 게. 따라서 이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회 내의 권력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보면 괜찮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원구성 협상할 때마다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한테 화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세비도 반납하겠다고 하고 돈 안 주면 아마 금방 할 거예요. 그게 무노동 무임금으로 그러니까 가면 금방 이런 할 일이 겁니다. 반복되는 거는 국회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려두고요. 1시 36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들어봅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고속도로 지방 쪽으로 교통량이 계속 늘다가 지금은 살짝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서초,